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정석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찾아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림의 정석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준비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차량 번호판이 사라졌어요. 폐업도 서러운데 위약금까지. 세탁물을 맡겼는데 명품 옷을 분실했어요. 아내를 아동학대로 신고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들여다보는 법률 인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법안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2020년 6월 처음 발의돼서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서 자동 폐기를 하였던 민법 개정안 소위 구하라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구하라법 걸그룹 카라 멤버 고 구하라 씨의 이름을 딴 법이죠. 이 구하라법이 발의된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구하라 씨는 이제 어머니께서 구하라 씨 남매가 9살, 11살 무렵에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구하라 씨의 아버지께서는 생계를 위해서 전국을 떠돌면서 일을 했고 그 때문에 구하라 씨 남매는 할머니와 고모 손에서 자랐다고 하는데요. 네. 어머니께 받았던 이 버림받은 상처, 그 다음에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싸우며 살아왔던 구하라 씨 남매는 연락 한 번 없었던 어머니가 다시 만나게 된 것은 구하라 씨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네. 변호사를 대동한 구하라 씨 어머니께서 나타난 것은 그 의도가 분명했었는데요. 딸인 구하라 씨가 남긴 유산을 챙기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유족들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 자격이 없다면서 반발을 했지만 법원은 결국 이 친모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네. 딸의 유산은 이 150억 원에 달했는데요. 구하라 씨의 친모는 이 가운데 40%가량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민 정서랑 당시 이 상식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었던 얘기긴 했는데요. 민법상 사망한 사람에게 이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면은 부모에게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일단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네. 이에 당시 구하라 씨 오빠가 어린 자녀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입법을 청원을 했고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 소위 구하라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는 점이 좀 그렇게 좀 그렇죠. 와닿긴 하네요. 네, 구하라법이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일단 어릴 때 자녀를 버렸거나 학대 등의 이제 범죄를 저지른 부모라면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네. 민법 1004조를 살펴보시면은 고의로 이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또 고의로 피존속, 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등을 이제 재산 상속 결격 사유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상속 결격 사유에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네네. 이른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신설해서 피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에 대한 이 중대 범죄를 하거나 또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을 상속권 상실 선고의 사유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법원에서 향후 이제 그 상속 결격 사유를 확인하여서 이 상속권 상실 선고를 판결을 내리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도 법안이 계속해서 계류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법 통과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네. 일단은 처음 발의됐던 20대 국회에서 이 폐기가 됐다는 점은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를 하였지만 이것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다양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이 한두 가지 문제를 염두에 두고 개정을 하게 된다면은 다른 연계되어 있는 사건들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인식 때문인데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판단이 쉽지가 않고 또 자식이 부모를 용서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법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친족과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문제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낳아준 것도 천륜이라고 해서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돼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2017년 헌법재판소는 상속권이랑 관련해서 부양 의무의 이행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못을 박은 적이 있는데요. 이를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게 되면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돼서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는 결론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네, 지난 7일이었죠.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약 2년 만에 이 법안 처리를 목전에 두게 됐는데요. 이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그 영향이 컸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민법 1004조에 따르면은 살인이나 살인 미수, 또 유언 방해 등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직계 존속 등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네. 이 법은 2005년 개정 이후에 20년 동안 이어져 왔고 이 때문에 그동안 이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이다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또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폐륜적 행위를 일삼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강정과 또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이들을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할 기준이 없다는 것 자체가 민법 1112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라고 하여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네. 상속 결격 사유가 아니라 유류분에 관한 결정이긴 합니다만 구하라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 이제 구하라법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위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법안 소위 통과에는 이러한 헌재의 판단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이 폐륜 행위를 일삼는 상속인도 일정 비율의 유산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을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구하라법 입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된 점도 이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네. 과연 구하라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사는 모습이 각각 제각각인 현대 사회에서 네. 부모가 부양 의무를 다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 기준 자체를 맞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죠. 기준 자체가 사실 어렵죠. 맞습니다. 네.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녀를 버린 것이 이제 분명한 이런 부모의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도 이 자녀의 유산과 보험금을 챙길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도 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네. 하지만 일단은 특수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이나 보험금 또 유족급여를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심의를 거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공무원 구하라법, 또 군인 구하라법, 선원 구하라법 같은 유사 법안들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실정입니다. 네. 이 구하라법도 첫 발의 이후 5년 만에 소위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 밀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은 2026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법사위 관계자 또한 해당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올해 28일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고요.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구하라법은 향후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친 뒤에 본회의 통과까지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는 법률인사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내가 정신이 나갔나, 어떤 여자가, 네. 그냥 알지 못한 여잔데, 순간적으로 내가 너무 욕심이 가했나. 그, 온누리 상품권을, 네. 100만 원에 5%인데, 100만 원에 15만 원을 준다고, 4월 29일 날, 이거를, 15개를 해주면, 네. 돈을 1,500만 원을 주면 5월 2일 날 바로 환급해서 꼭 주겠다. 그리고 그 온누리 상품권이 안 주려는 생각하는데 유통기한이 없는데 네. 4월 30일이면 끝나니까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거를 폐기 처분되니까 15% 주니까 1,500만 원 주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막 가슴이 달달 떨려요. 네. 그런 여자한테 당해진 걸 생각하니 그래가지고 5월 2일 날 준다겠다, 5월 7일 날 준다겠다, 5월 8일 날 준다겠다가 계속 미루고 계시는군요. 계속 미루고 네. 하도 안 내면서 언니 하면서 내가 죽으려고 그랬는가 어쩌는가 막 죽겠어요. 지금 가슴이 아파서 우리 아저씨도 너무너무 많이 아파갖고 항암치료로 서울로 다니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미쳤었는가 봐요. 네. 어떤 점을 네. 좋을지. 그러니까 상품권 100만 원을 구매하면 추가로 15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1,500만 원치를 구매를 하셨는데 약속했던 이자도 주지 않으시고 네. 차일피일 미루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화가 잠시 끊어진 상황입니다.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상황을 저희가 미리 확인해 보니까요. 차용증을 눌러버렸어요 내가. 네, 네네. 네. 네, 다시 연결됐습니다. 계속 사연 설명해 주실까요? 상황. 예예. 네. 지금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고 계신 상황이라고요? 오늘도 그 10일 날 이러더라고요. 금요일 날 꼭 카드 500만 원을 해놨으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분명히 송금한다 하고 또 어제가 월요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제니까 오늘 8시까지 돈 준다고 해도 지금도 안 들어오고 전화를 내가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 일도 못하고 아저씨 눈치 보면서 네. 바깥에 와서 전화만 계속 하고 있고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고 많이 마음이 힘드실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계좌번호가 다르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계좌번호가 네. 나도 그렇게 내가 뒤질라고 미쳤었는가 봐요. 계좌번호가 한가은이로 돼 있더라고. 한가은. 그 강나경인데 이 누구냐 하니까 지금 딸이라고 그래요.
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정석한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림의 정석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제가 징짓을 해가지고. 예,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일단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예. 상황을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일단은 경찰 한번 찾아가 보셨다고 하셨었잖아요. 한번 찾아갔어요. 예. 한 사람 경찰이 되게 뭐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다시 고소장을 구비를 해서 찾아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형사 절차 사항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까 예? 합니다. 조금 잘 안 들려요. 아,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진행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는 일단은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변호사님 해주고 내가 돈 주고 이러면 안 될까요? 잘 안 들렸는데 뭐라고 하셨죠? 예? 어떤 거 질문하셨죠, 방금? 아, 제가 그런 거 할 줄 모르고 또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저씨하고 알면은 진짜 이게 내가 나는 이혼 당해도 좋은데 아저씨가 너무너무 아파갖고 항암을 받으러 한 달에 2번씩 다니고 아들은 그 새벽 한 2시, 1시에 일어나서 물건으로 생물 장사라 다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내가 막 그 아까봐 발발발발 떨고 휴대폰을 맨날 숨기고 진동으로 해놓고 이게 내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이거를 일단은 안 좋은 상황에서 좀 빠르게 해결을 하려면은 어쨌든 형사 네. 절차를 밟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경찰에서 오라고 하면 내가 막 떳떳하게 가지도 못할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네. 예. 좀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하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근데 형사 절차를 밟는다는 것 자체가 네. 뭐 네. 많으신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뭐 변호사를 대동하실 수 있으면 변호사 대동해서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요즘은 경찰 수사관분들께서 이 정확하게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경찰 한 사람은 상담원인데 가니까 예, 부산이거든요. 예, 예. 되게 누가 여기 돈 받아준다냐고 하면서 악을 쓰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이렇게 뭐 말해보라고 들어본다고 이러고. 예, 그게 그 설명 주셨던 것처럼 경찰에서는 일단은 돈을 갚겠다고 하니까 돌려보냈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계속 돈을 차일피일 미루고 주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네. 부분을 고소장을 아예 작성을 해갖고 접수를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경찰에서 그 접수한 고소장을 함부로 반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형사 절차를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변호사님 좀 해줄 수는 없죠. 여기서는 일단은 상담만 해드리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그래요? 예, 제가 일단은 설명을 쭉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추가로 이제 변호사를 고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혼자서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전화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여자한테. 네, 변호사님께서 전화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상담자님의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니까요. 상담자분이 한번 일단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실까요? 방법을 문자로 좀 줄까요? 네. 문자로 좀 주시면 좋겠어요. 들어도 잊어버리고. 네, 일단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 방법은 일단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니까 잠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나중에 네, 추후 네. 문자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가로 네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내가 쫓기는 사람처럼 이렇게 불안해가지고요. 예, 네. 일단은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네.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사기로 고소장을 제출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네. 현실적으로 가해자한테 이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네. 상담장님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을 구매를 하셨는데 상대방 아니 측에서 상품권을 해준다고. 상품권을 100만 원에 예, 15만 원을 주겠다. 예, 예. 그렇게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매를 하신 거잖아요. 아, 구매를 안 했어요. 돈으로 지가 하겠다. 왜냐면은 그걸 불법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그러면 내가 그때 당시로 그러니까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거기가 어디냐 하고 찾아가 같이 가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 지가 그 사람들한테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하면서 그러면 저 자갈치 남포동 쪽이니까 지가 4월 29일이니까 말일이 되면 폐기 처분하니까 그거를 불법인데 누구한테 절대 말하지 말고 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지가 해가 4월 29일 날 그래 했으니까는 5월 2일 날까지 통장으로 입금을 꼭 시키겠다 이렇게 했지 왜 상품권을 안 바꿨어요. 예. 어쨌든 상품권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돈을 빌렸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이제 상품권 같은 것들을 지급하지 않고 돈을 빌린 거면은 단순히 이자만 문제가 아니라 그 상품권이란 유인 책에 대해서 이걸 이제 기망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간극이 이제 있다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기망을 당하신 거고 거기에 착오가 일어나서 돈을 빌려주신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사기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고소를 아까 고소장을 제출해서 고소를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일단은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면은 높은 확률로 상대방 측에서 이제 합의를 보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우선은 여기까지 해갖고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경찰 단계에서 합의를 전혀 보지 않고 사건이 이제 검찰로 이제 송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검찰에 송치가 되면은 사건이 지금 제3범죄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형사 조정이라는 걸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형사 제도는 이제 제3범죄 등에 대해서 고소인이랑 피고소인이 이제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무리하게 이제 기소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양측에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형사적인 절차가 끝까지 잘 안 된다. 저쪽에서도 오히려 그냥 뭐 벌금을 내고 말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민사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하실 만한 게 소액 사건 재판이라는 것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소액 사건 재판. 네. 일반적으로 이제 소송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법원에다가 민사 재판을 신청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민사 재판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소액 재판은 이제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는 특성상 즉시 변론기일이라는 게 잡히게 됩니다. 이 변론기일을 1회만 출석을 하시고 심리가 마치면은 거의 즉시 선고가 나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면서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기다리실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본래 받으셔야 될 금액이랑 상대방이 이제 작성한 차용증에 이 금액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증거를 취합을 하셔가지고 이 민사 소장에다가 정확하게 제대로 기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와, 내가 진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안 나왔어요. 아니 이제 그 말을 딱 빼고 상품권 말을 딱 빼버리고 언니가 빌려줬지 않느냐. 아니 빌려줬지 않느냐. 어쨌든 도 안 내고 전화를 내가 하루만 50통이면 몇 통이고.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상대방 측에서 어쨌든 갚아야 되는 돈인 거잖아요. 근데 그 갚아야 될 돈을 갚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민사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경찰에서 뭐 이렇게 우리 집으로 연락이 와보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거든요. 일단은 근데 해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심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민사 소액 재판 말고도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압류 같은 거는 좀 아시죠? 들어보셨을 차는 것 갖고 다니더라고요. 차 번호 있는데 내가 차 키를 빼볼까 막 이 생각도 막 오분효과 있던데 경찰이 그러지 말아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차키 같은 거를 압류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그걸 혼자서 하시면 안 되고 법원에서 이걸 압류할 수 있도록 재판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가압류 같은 제도거든요. 민사 판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소액 민사 판결 같은 거는 이게 이제 상담장님께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준 절차고, 이 거를 통해 갖고 이 사람이 돈을 갚지를 않으니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압류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가압류 같은 보전 처분을 받는 과정인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이것도 이제 소액 재판을 받으신 다음에 가압류 신청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뭐 통장이나 방금 말씀하신 자동차나 아니면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같은 것들을 압류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신 것이 가장 근데 좋다고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아저씨가 이제 내가 아침은 사 먹고 점심 저녁은 내가 밥을 주는 형편이라서요. 예, 그 아들이 알고 그러면은 내가 생각해도 이제 그 당했다는 그 억울함이 네. 막 마비가 오고 허리를 못 써보거든요. 일단 심정적으로 내가 예민해가지고. 그 상담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를 하시는데, 일단 아드님 같은 부분도 대리인으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아들이 나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음, 지가 예. 새벽에 일어나서 생물 장사를 하는데 하늘을 보려면 몇 시간을 섰어도 손님이 안 오면 못 보고 이러는데. 일단은 뭐 직접 진행을 하시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결국에는 하시려면은 변호인 같은 사람과 이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리인으로 세우시는 게 변호비가 가장 좀 많이 좋겠고. 들어요. 아니요, 요즘은 그렇게 뭐 많이 들진 않고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을 통해서 비용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호사님들이랑 한번 상담 통해서 비용 같은 것들은 확인을 하시는 것이 그러면 좋을 듯합니다. 변호사님이 문자로 좀 남겨주세요. 내가 지금 경찰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내가 이 오지런 것이 이렇게 태어나갖고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네, 상담자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지금 마음 많이 힘드실 텐데 어쨌든 변호사님께서 분명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경찰에 찾아가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고소장을 네, 접수해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양한 방안들을 세 가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 상담자분 위해서 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해 주시죠. 일단은 통상 돈을 갚지 않은 것을 사기로 많이 넣으시긴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네.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심지어 요즘 재판 판례를 보면은 이걸 사기로 잘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유인책이 분명히 존재를 했고 기존에 있었던 말이랑 달라지고 있고, 또 돈을 갚지 않는다는 행위 자체가 애초에 갚을 능력이 없거나 돈을 빌린 후에 갚지 않는다는 의사로서 유인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이 요건이 충분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리를 하셔갖고 형사랑 민사를 동시에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형사나 민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를 이제 충분히 잘만 하시면은 결과를 좋게 낼 수 있을 것 같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경찰에 가면은 고소를 어떻게 해야 하나 되게 막연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담자분에게 가장 추천할 만한 방법이 지금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은 비용적인 부분을 따져보더라도 민사보다는 형사가 좀 더 수월하기도 하고요. 형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제도, 조정제도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 통해서 이제 민사로 발생해야 될 손해배상 같은 것들도 충분히 그 자체에서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는 형사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보쌈 족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인데 오픈한 지 4개월이 됐는데 4개월 동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개점한 상가에 공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가맹 계약서에 최소 9개월 동안은 운영을 유지해야 되고 그 전에 폐업할 경우 9개월치 가맹 수수료를 완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매달 적자라서 폐업하는 건데 5개월치 수수료까지 더 내야 된다니 너무 아깝지만 그 비용을 내서라도 폐업하고 싶어서 가맹본부에 전화를 했더니 해지는 안 된다고 하면서 해지할 거면 5달치 수수료 플러스 위약금 1,000만 원까지 내라고 하는데요. 위약금은 계약서에 쓰여 있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걸 내야 하나요? 매출이 안 나오는 걸로는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안 되는 건가요? 혹시 가맹본부에서 계약 후 한참 뒤에 정보 공개서를 등록하고 발송했던 부분을 문제 삼는다면 좀 수월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코로나19 때 종종 접하던 사연이기도 한데요. 우선 이 매출 저하가 가맹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나요? 사실 원론적으로는 이 가맹 계약 당시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 부진을 이유로 해서 하는 해지는 사실 인정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별도로 계약서에 매출 부진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은 현재 원론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현재 문제는 가맹본부에서 계약서에도 없는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위약금을 물어낼 수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가맹사업법 12조를 보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가맹사업법 12조는 과중한 위약금 부과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살펴보면은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 개시일의 다음 달부터 이제 1년간 평균 매출액이 가맹 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에 최저를 미달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계약금을 이제 중도 해지를 한다면은 계약 해지에 따른 기대 이익 상실을 이유로 하는 위약금 부과는 부당하다라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현재는 뭐 위약금을 요구해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게 보시는 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일단은 가맹사업법 14조에 보시면은 같은 법 시행령 15조를 통해서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짤막하게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이 가맹사업자가 이 파산이나 회생 같은 것을 하거나 또 그 사람이 이제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 같은 것들이 부도가 돼서 경제적으로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또 천재지변이나 이 가맹점 사업자가 신체가 안 좋아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어떤 개인적인 큰 사유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그 외에도 가맹점 사업자가 이 가맹사업법상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해지 사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내용들은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고 가맹본부가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이고요.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가맹 계약 시에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매출이 적어서 폐업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5개월, 5개월치 가맹 수수료를 추가로 좀 납부를 해야 된다면 상담자분께서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되시는 걸 텐데 지금 상담자께서 정보 공개서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셨습니다. 가능한 부분인가요?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정보공개서 등록이랑 제공은 가맹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맹본부의 의무 사항입니다. 정보공개서를 일단 등록하지도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이는 가맹금 반환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 행위 자체가 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맹본부에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 정보공개서에 허위 과장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럼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보공개서는 해당 가맹 사업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죠. 가맹 사업자가 대리한자에게 이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을 도와주는 정말 중요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가맹사업법은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계약 해지나 가맹금 반환 대상이 될 뿐만이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보공개서를 제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가 있거나 또 과장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을 더 중하게 보아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해당 가맹본부처럼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들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담자분과 같이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을 하거나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는 것은 이제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그 자체로도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 말고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유명한 것은 가맹본부가 자신들이 판매해야 될 내용들을 이 판매 부진을 이유로 이 가맹 사업자 점주들에게 과다한 물량을 구입하도록 강요를 하는 소위 밀어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 불리한 영업 시간을 강요를 한다거나 또는 동일한 영업 지역에서 직영점을 내거나 아니면 경쟁 브랜드 매장을 출점한 행위도 당연히 불공정 행위라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교육이나 또 신규 행사 같은 거에서 이 특정 매장만 편의를 봐주는 이런 혜택을 준 행위도 당연히 불공정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군요. 이 좀처럼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상담자님의 고민을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소송에 앞서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불공정 행위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행위로 신고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중한 위약금 부과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은 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네. 또한 한국공정거래소 조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서 계약 해지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해결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맺을 때 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최소한 두 가지를 가장 우선해서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는 이제 정보공개서에 관한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가맹 사업이 체결을 할 만한 과정에 있을지 제가 충분히 체결을 해갖고 수익을 볼 수 있는지들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제공받아서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가맹금이나 교육비와 같은 가맹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과 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 같은 것들도 이 안에서 계약서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영업지역 등 사업자의 영업을 보호할 만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해지 사유가 지금 문제가 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지는 않은지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되겠고, 추가적으로 분쟁 해결 절차는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마무리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런 매출 부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단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구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관련 증거들을 잘 정리해서 합의를 보거나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서 잘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동네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겼는데 명품 원피스 한 벌이 사라졌습니다. 총 6벌을 맡겼고 세탁물을 맡길 당시 한 벌 한 벌 세탁소 사장님께 확인까지 해드렸는데요. 그로부터 3일 후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한 옷이 배달되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옷 한 벌이 사라진 겁니다. 세탁소 측에 항의하니 어이없게도 제가 명품 원피스를 맡긴 적이 없다고 잡아댔는데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맡긴 것이 맞는데 계속
없다고, 장부에 적지도 않았다고 하시길래 방범용 CCTV로 확인한 결과 분실한 명품 원피스까지 총 6벌을 맡긴 것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증거까지 있는데도 세탁소 측은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요. 배달된 옷을 제가 바로 가져가지 않아 집 앞에 방치돼 있던 옷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가게 되니 너무 번거롭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이 사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세탁물은 아니지만 저도 택배 관련해갖고 이런 경우가 비슷하게 있어서 네. 또 화도 나지만 또 번거롭고 이런 상담자분의 감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생각보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세탁소 주인이 현재 자꾸 말을 바꾸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될까요? 우선 장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방범용 CCTV로 맡기신 것 자체가 확인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세탁소 주인이 자신의 장부를 제대로 관리를 했는지 이 관리 소홀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장부에 맡긴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왜 기재되지 않는지를 추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증거라고 한다면 방범용 CCTV 영상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당시의 상황이 상세히 보이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점은 세탁물을 맡겼다는 것이 CCTV상 확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이후 세탁소 주인은 자신이 이 세탁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배달을 했는데 분실을 했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에 CCTV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탁소 주인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분실 책임에 대한 회피를 피하려는 거짓말 정도로는 어떤 특별한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하지만 명품의 이 고가 옷을 빼돌린 행위는 업무상 횡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옷을 찾아서 실제로 어떻게 분실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빼돌린 것인지를 확인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으로 정말 누군가가 상담자의 집 앞에 있던 옷을 가져간 경우라면 오히려 세탁소 주인이 상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 부분은 아마 무고를 고려를 하셔서 네.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상담자분께서 아직 사법기관에 신고를 하신 내용이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무고 자체는 성립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상담자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신고를 했다, 이 부분도 무고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텐데요. 일단은 무고의 요건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고라는 것은 이제 고의로서 허위 사실을 들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법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세탁물을 맡긴 고객 입장에서는 세탁물 분실됐다라는 점 자체가 충분히 이 세탁소 주인의 횡령 같은 것을 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고의의 허위 사실로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딱히 상담자한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상황이 어찌 됐든 세탁물을 장부에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 세탁소 주인의 과실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 세탁업 표준 약관을 보시면은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인술증을 교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를 교부하지 않는다면은 세탁업자가 분실한 것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은 당연히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네. 세탁소 측에서 지금 배달 후 분실로 말을 바꾸는 등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 자체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합의랑 좀 비슷하지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압박을 넣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배달 분실의 증명 책임이랑 분실한 세탁물의 가격 등을 여러 가지를 살펴보신 후에 이 내용을 정리하여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아내와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6개월이라는 짧은 연애 후 결혼을 했는데요. 서로가 너무 잘 몰랐던 탓인지 결혼 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해왔습니다.
사랑스러운 5살 딸아이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별거 중에 있는데요. 아이는 엄마가 일방적으로 데리고 가서 면접 교섭 요구를 거부하며 저와는 현재 2달째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건 둘째치고 아내가 아이를 학대하고 있지 않을지가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데요. 아내는 저와 부부싸움을 할 때 종종 아이가 옆에 있는데도 저에게 욕을 하며 뺨을 때리기도 했고 그 모습을 보고 우는 아이를 억지로 잡아당겨 방 안에 가뒀습니다. 당시 상황을 음성 녹음해 놓기도 했는데 우선 아내를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고소 후 아이를 제가 데리고 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이 사연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이혼 사건이 참 많은데 이 이혼 사건 자체만이 아니라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아동학대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먼저 아동학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아동학대 기준은 아동복지법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성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부싸움 당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는데요. 이 아내에게 아동학대 혐의 적용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단순히 부부싸움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아동에게 이 정서적 영향을 주었다는 것만 자체는 아동학대로 인정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우자에게 잦은 욕설 또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를 방에 가두는 등 행위가 반복해서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상담자분의 사정상 인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이 가능할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하급심, 특히 이제 대구지법의 서부지원에서 있었던 판례인데요. 여기서 이제 부부싸움 과정에서 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돼서 인정받았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음성 파일 등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또 있을까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 통신비밀보호법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판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녹음 당시에 이 녹음을 하였던 자가 그 대화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 한다면은 그 대화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녹음 내용이 녹음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편집되었거나 궤적되었다라는 사정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상담자가 아내를 고소한 후에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고소를 해서 응급조치나 또 임시조치를 통해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아동을 이제 행위자로부터 격리 또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또 의료시설로 이제 인도가 필요한 경우에 응급조치 후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 내리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상담자님께서 보호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아내를 상대로 접근 금지 명령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청 방법 알려주시죠. 네,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서 피해 아동 본인이나 또 그 법정 대리인 또 변호사가 있으면은 변호사 등이 가정법원에 피해 아동 구제 명령 신청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명령의 종류에 이 접근 제한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의견 진술 후에 법원에서 보호 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은 이 접근 금지 명령이 이루어졌다 보실 수 있겠고요. 이건 말고도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그 법정 대리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이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하고 이를 통해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동일하게 관할 법원에 이를 청구하시면 되고 법원에서 판단하여 보호 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별거 중인 상황에서 면접 교섭 요구도 거부하고 계시고 좀 양육권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도 많으신 것 같은데 상담자분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혼 시에 이러한 면접 교섭권 거부 자체는 자녀의 복리가 사실 가장 우선시되는 판단이기 때문에 별거 중인 일반 배우자가 상대방의 면접 교섭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하는 것은 이 자녀 복리 행위에 반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해당 내용만으로 무조건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양육기관이나 자녀의 의사, 거부 사유 등 여러 요건을 결정해서 양육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은 좀 주요하게 이제 판단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다만 이제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 해주신 정석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